여보세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내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나는 알았다. 또 은행이구나. 여보, 은행에서 또 전화 왔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이번엔 법원에서 연락 온대요. 법원. 그 단어가 공기를 얼렸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뭐라고? 아내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상가요. 다음 달이면 경매로 넘어간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얼마에 나온대?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저가가 8억 4천이래요. 8억 4천. 나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반복했다. 8억 4천. 우리가 투자한 돈은 15억이었다. 자기 자본 3억 5천만 원. 대출 11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전부와 빚까지 끌어안고 산 상가였다. 그게 지금 8억 4천에 팔린다고? 숨이 막혔다. 우리가 15억에 산 건데 내 목소리는 떨렸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쿵쾅 쿵쾅 쿵쾅.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8억 4천에 팔리면 대출 11억 5천에 갚고도 3억이 모자란다. 우리 집을 담보로 받은 2억까지 합치면 5억이 부족하다. 결국 우리 집도 날아간다. 평생 살아온 집, 아이들이 자란 집, 그 집마저 잃게 된다. 여보, 아내가 다시 불렀다. 우리 뭘 잘못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잘못?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노후 대비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 다 내 잘못이었다. 미안해. 겨우 그 말만 나왔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다. 저 하늘 아래 어디쯤 서산에 있는 우리 상가가 있을 것이다. 텅 비어 있는 상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상가, 매달 이자만 빠져나가는 그 상가, 내 인생을 삼킨 그 상가. 전화벨이 또 울렸다. 나는 움찔했다. 아내도 몸을 떨었다. 우리는 전화기를 바라만 봤다. 또 은행일까? 법원일까? 아니면 변호사일까? 벨소리가 계속 울렸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고객님, 은행입니다. 연체권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아내가 물었다. 누구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끝이라는 걸.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통장에는 500만 원도 남지 않았다. 이번 달 집대출 이자 200만 원을 내면 300만 원. 다음 달 생활비도 없. 우리는 절벽 끝에 서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집 팔아야 할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집. 30년을 모아서 산 집. 아이들 키운 집. 손주들이 놀러오는 집. 그 집을 팔아야 한다니.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는 말했지만 스스로도 믿지 않았다. 뭘 어떻게 버틴다는 건가? 돈이 없는데, 일자리도 없는데, 육주보세에 누가 나를 쓴다는 건가?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긴 한숨이었다. 그 한숨 속에 원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걸 느꼈다. 당연했다. 이 모든 게 내가 결정한 일이었으니까.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었다. 너무 큰 돈이에요. 이 나이에 빚을 지는 게 맞나요? 확실한 건가요? 나는 그 말들을 무시했다. 확신에 차 있었다. 국가산단이라고, 정부가 미는 사업이라고, 친구도 한다고, 확실하다고. 미안해.
다시 그 말만 나왔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이들, 두 아들과 딸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한다는 건가? 아버지가 노후 대비한답시고 상가 투자했다가 집까지 날렸다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집에서 조용히 살았어야 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다. 그때는 정말 확신했었다. 이게 답이라고. 이게 노후를 지키는 길이라고. 뉴스도, 친구도, 전문가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 수십 명이 같은 건물에 투자했다. 그들도 다 나처럼 망했을까? 전화기를 다시 봤다. 부재중 전화가 17통이었다. 모두 은행과 법원,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나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다. 보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다시 물었다. 여보, 우리 정말 어떡해요? 이번에는 눈물 없이 물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체념한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아니, 평범했던 은폐자입니다. 지금은 빚쟁이입니다. 노숙자 직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노후 대비로 상가 투자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끝까지 믿었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15억짜리 꿈이 8억 4천의 악몽이 되었는지, 어떻게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잃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3년 전이었다. 35년이었다. 중견 제조업체 산업에서 보낸 시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과장, 부장, 상무를 거쳐 정년까지 다녔다. 한 번도 이직하지 않았다. 한 번도 해고되지 않았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그렇게 일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급여는 삶의 리듬이었다. 25일이 되면 입금 알림이 왔고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두 아들과 딸을 키웠다. 대학까지 보냈다. 빚 없이 아파트 한 채를 샀다. 32평, 서울 변두리지만 내 집이었다. 2022년 6월 28일, 퇴직식이 있었다. 회사 강당에 동료들이 모였다. 사장님이 나왔다. 악수를 했다. 3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거형이었다. 많으십니다가 아니라 많으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구나.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넸다. 박수가 터졌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왔다. 오후 2시였다. 아내가 현관에 나왔다. 왔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인사였다. 나는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내일도 오후 2시에 집에 있을 것이다. 모레도, 글피도, 앞으로 매일. 아내가 차를 대왔다. 이제 좀 쉬어요. 나는 찻잔을 들었다. 뜨거웠다. 그게 전부였다. 저녁을 먹었다. 뉴스를 봤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7시에 눈이 떠졌다. 35년 동안 7시에 일어났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났다. 씻었다. 옷을 입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할 일이 없었다. 회사가 없었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경제 뉴스였다. 코스피 지수 2700선 회복. 부동산 시장 다시 살아나나? 나는 귀를 기울였다. 부동산.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뉴스를 봤다.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 투자 이야기들. 친구들을 만났다. 본대 동기, 대학 동기, 회사 동기. 모두 비슷한 나이였다. 모두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대화 주제는 항상 같았다. 요즘 뭐해? 돈은 어디에 굴려? 연금만으로 되겠어? 누군가 말했다. 상가 괜찮더라. 임대 수익 쏠쏠해. 다른 친구가 맞장구 쳤다. 나도 들었어. 요즘 수익형 부동산 대세래.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퇴직금 3억 4,782만 원과 평생 모은 돈 1,500만 원. 합계 3억 6,282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하면 부족했다. 나는 올해 63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 평균 수명은 81세, 18년이 넘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치면 연간 2,400만 원, 18년이면 4억 3,2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8년 정도밖에 못 버틴다.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한 달에 95만 원 부족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나 자신이 쓸모없어지는 게 문제였다. 35년 동안 나는 상무였다. 부하 직원이 있었고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었고 명함이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상무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동네 슈퍼에 가도 은행에 가도 그냥 60대 노인일 뿐이었다. 이름도 없었다. 직함도 없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뉴스를 봤다.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 투자 이야기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TV에서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미래중공업, 충남 서산, 스마트 국가산단에 80조 원 규모 투자 확정.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했다. 앵커가 말을 이었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80조, 국가산단, 2만 개 일자리.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서산 스마트 국가산단, 미래중공업, 대한테크. 기사가 쏟아졌다. 제2의 판교대가, 서산 해솔 신도시 기대감 고조. 국가산단 인근 상권 들썩. 분양가 대비 30% 이상 상승 전망. 댓글에는 이미 투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다. 작년에 계약했는데 벌써 호가 올랐어요. 이건 나라가 미는 사업입니다. 공장 생기면 사람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죠. 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생각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그날 오후 군대 동기에게 전화가 왔다. 야, 나 서산에 상가 하나 계약했어. 친구는 흥분한 목소리였다. 미래중공업 들어오는 거 확정됐잖아. 거기 해솔 신도시 상가 분양하는데 나 한 칸 잡았어. 나는 물었다. 거기 괜찮아? 친구가 웃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지. 공장 들어오면 직원만 몇천 명이야. 먹고 자고 쓸 데가 필요하잖아. 상가는 무조건 오른다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금액이 좀 크지 않아? 친구가 대답했다. 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리 잡는 거야.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나도 대출 받아서 했어. 임대 수익으로 이자 갚으면 되거든.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친구는 나보다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도 투자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서산 쪽 한번 봐볼까?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서산이요? 왜요? 미래중공업 들어간다잖아. 상가 분양한다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나이에 투자를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투자라기보다는 노후 대비지. 임대 수익 나오면 연금처럼 쓸 수 있잖아. 주말에 우리는 서산으로 차를 몰았다. 분양 모델하우스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해솔 신도시 프리미엄 상가, 국가산단 수혜 1순위.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상담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직원이 태블릿으로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국가산단 배후도시입니다. 미래중공업뿐만 아니라 대한테크 등 대기업들이 입주 예정이고요. 향후 3년 내 인구 5만 명 유입이 예상됩니다. 직원은 계속 설명했다. 현재 평당 임대료는 25만 원 선이고 공장 가동 시작하면 3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건물은 총 48개 호실이고 현재 60% 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는 계산을 시작했다. 투명대는 얼마? 평당 임대료는 얼마? 한 달 수익은 얼마? 직원이 계산기를 건네며 말했다. 15평 기준으로 월 375만 원 임대료 예상되고요. 공실 없이 운영하시면 연 4,500만 원 정도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숫자를 적어보았다. 연 4,500이면 한 달에 375만 원. 대출이자 갚고도 남는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격은 얼마예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15평 기준 15억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붙어서 조금 높긴 한데 입지 생각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이죠. 대출도 최대 80%까지 가능하고요. 15억.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가 가진 돈은 3억 5천. 대출을 11억 5천 받아야 한다. 직원이 덧붙였다. 상가대출은 주택대출보다 안정적입니다. 임대 수익으로 이자 갚으시면 되고 원금은 나중에 매도하실 때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건 너무 큰 돈 아니에요? 나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다. 국가산단인데 설마. 나라가 밀어주는 사업이야. 친구도 했고 뉴스에도 매일 나오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15억은... 나는 말을 끊었다. 여보, 우리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지금이 기회야. 임대 수익 나오면 연금보다 낫고 나중에 팔면 차익도 남아. 노후 대비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일주일 후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자기 자본 3억 5천만 원, 대출 11억 5천만 원, 총 15억. 대출 이자는 약 400만 원. 직원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다.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웃었지만 손이 떨렸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계약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1년 반 후 완공 통지를 받았다. 우리는 다시 서산으로 향했다. 상가 건물은 번쩍했다. 유리 외벽, 깨끗한 간판, 넓은 주차장. 나는 우리 호실 앞에 섰다. 15평, 깔끔한 내부. 꿈만 같았다. 하지만 밖을 보니 거리가 너무 조용했다. 낮인데도 불이 꺼진 상가들이 많았다.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아직 공장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곧 사람들 몰릴 거야. 석 달이 지났다. 임차인 문의는 없었다. 부동산에 맡겨놓고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나는 임대료를 낮췄다. 평당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그래도 연락이 없었다. 6개월이 지나자 나는 다시 가격을 내렸다. 평당 18만 원. 그제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카페 하시는 분이 관심 있대요. 근데 평당 15만 원으로 해달래요. 나는 망설였다. 15만 원이면 한 달 225만 원. 대출이자 400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공실보다는 나았다. 좋아요. 계약하세요. 그 즈음 뉴스가 나왔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미래중공업 투자 속도 조절 검토.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속도 조절? 검토? 이건 무슨 소리인가? 다음날 또 다른 기사가 떴다. 서산 국가산단 투자 일정 2년 연기 가능성. 나는 손이 떨렸다. 2년 연기면 사람들이 언제 온? 친구에게 전화했다. 야, 뉴스 봤어? 친구도 당황한 목소리였다. 나도 방금 봤어. 근데 연기일 뿐이잖아. 취소는 아니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 연기지. 취소는 아니야. 카페가 들어왔다. 젊은 부부가 운영했다. 나는 반가웠다. 드디어 임대료가 들어온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현실은 달랐다. 월 임대료 225만 원에서 관리비 60만 원을 빼면 165만 원. 여기에 대출이자 400만 원을 내야 하니 매달 235만 원씩 적자였다. 나는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들어왔는데 돈은 더 나간다. 6개월 후 카페가 문을 닫았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였다. 다시 공실이 되었다. 나는 임대료를 더 낮췄다. 향당 12만 원. 이번엔 분식집이 들어왔다. 그것도 1년을 못 버텼다. 건물 전체가 텅텅 비어갔다. 48개 호실 중 절반 이상이 공실이었다. 복도를 걸으면 발소리만 울렸다.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갔다. 나는 예금을 깨기 시작했다. 첫 달은 괜찮았다. 두 번째 달도 버텼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었다. 3억 5천, 2억이 되고 1억이 되고 5천이 되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고객님,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음 주에 넣을게요. 고객님, 연체가 계속되면 상가 처분 절차 들어갑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주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아내와 나는 점점 대화가 줄었다. 저녁 식탁에서도 말이 없었다. 아내가 가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한숨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집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상가요.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이르면 어떡해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지금 팔면 반토막도 안 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아내가 울먹였다. 얼마나 더 버텨요? 우리 돈 다 떨어졌잖아. 결국 나는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을 빌렸다. 그 돈으로 상가 이자를 버텼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석 달 후 또 돈이 떨어졌다. 이번엔 빌릴 곳이 없었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다. 더 이상 연체 시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상가 처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감정가에서 시작해서 유찰될 때마다 가격 떨어지죠. 최악의 경우 감정가의 절반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달 후 법원에서 우편이 왔다. 경매 개시 결정문이었다. 감정가 12억, 시작가 9억 6천만 원. 나는 종이를 바라보며 무너졌다. 15억에 산 상가가 12억으로 평가되었다. 첫 경매는 유찰되었다. 두 번째도 유찰되었다. 세 번째에 낙찰되었다. 가격은 8억 4천만 원. 나는 법원 사이트에서 낙찰 결과를 보고 화면 앞에서 울었다. 정산이 끝났다. 8억 4천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니 남은 건 없었다. 아니, 남은 게 아니라 빚이 더 늘었다. 집 담보대출 2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우리는 결국 집을 팔았다. 3억에 매도하고 대출을 갚으니 1억이 남았다. 그 돈으로 월세 집을 얻었다. 보증금 3천, 월세 50, 나머지 7천만 원이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다. 65살에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매달 일을 구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토바이를 탔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청소 일을 시작했다. 63세 나이에 걸레를 들었다. 우리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뉴스가 나왔다. 지역 상가 투자 열기, 수익형 부동산 인기. 나는 리모컨을 꺼버렸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망한 이유는 단순했어. 확실하다는 말을 너무 믿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독가산단, 대기업 투자,
정부 정책, 친구의 말, 분양 직원의 숫자들 다 확실해 보였어. 근데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아내가 작게 말했다. 이제는 알겠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제 알아. 지금 나는 매일 배달을 다닌다. 신호를 기다리며 하늘을 본다. 구름이 흘러간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나뭇잎, 바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나는 이제 안다. 확실한 건 없다는 것.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숫자가 맞아떨어져도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게 불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헬멧을 쓴다. 오토바이 시동을 건다. 그리고 거리로 나간다. 65살 배달기사. 이것이 지금의 나다. 15억짜리 꿈을 꾸다가 8억 4천에 깨어난 사람.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내도 살아있다. 우리는 아직 숨쉬고 일하고 밥을 먹는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다.